그래서 이 원화의 국제화를 우리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개념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파트는 6단계로 보겠습니다. 원화의 국제화가 개념적으로 무엇인지,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통화 국제화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 추진했던 흐름들을 바라보고 이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통화의 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려면 2002년에 나온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2002년에 한국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이 다음에 또 이어서 보여드리는 논문은 이것의 한계를 극복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2002년 버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화의 국제화란 국내에서 유통되던 통화가 역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외 거래가 빈번하면 거래 상대방은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화는 국제 통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게 2002년 버전입니다. 통화의 국제화의 개념, 비거주자들이 국제적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즉 해당 국내에서만 유통되던 통화가 국제적으로 사용, 보유되는 정도를 말한다. 국제통화가 기능을 수행하려면 역시 국민적 내부 통화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세 가지 기능, 가치 척도, 교환 수단, 가치 저장이 국제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가 되기 어렵다. 2002년 버전에 일단 원화의 대출이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시장에서. 그리고 지급수단의 수출입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원화 대금의 취득 및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원화의 역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본거래 측면에서도 원화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2000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자본거래와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도 원화의 사용이나 보유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부실하고 세계시장에서 무역 거래에 비해서 자본 거래가 크게 미흡하여서 자본 거래에서의 원화 사용은 더욱더 무역 거래에 비해서 유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한 요건은 5가지입니다. 범용성, 신인도, 편리성, 금융시장의 발달, 외환시장이 개방적일 것. 이 5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범용성, 신인도, 편리성, 자본시장 발달, 외환시장 개방. 이 5가지 요건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일본도 1980년대 후반이긴 한데 강도가 다르죠. 원화 국제화 조치 내용이 쭉 진행이 되었고 1993년에 자유원 개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의 변곡점은 저는 2003년이라고 봅니다. 2003년. 2003년에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회의록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융허브를 국가 단위에서 추진했던 그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당시 배경이 기존의 제조업 수출 위주 산업으로는 21세기형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금융허브 구축에 실패할 경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의 진입은 물론이고 경제 위상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과도 격차가 크다. 이래서 당시 2003년의 이 톤은 어떤 식으로도 빨리 이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했던 것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이거를 2년 후에 했던 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제1차 금융허브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원화 국제화 나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1986년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씩 노력해왔지만 2003년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다시 또 주춤을 하게 됐죠. 이제 2012년 논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2012년에 이 두 분의 연구의 내용을 보면 원화의 국제화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 국제화를 완전한 국제화와 부분 국제화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고, 이 결론은 아직까지 완전한 국제화까지는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국제화할 수 있는 형편은 충분하다. 이게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채권의 국제 채권을 발행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원화 기반으로도 충분히 호주만큼 이상은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장표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비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금융시장 개방성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진다. 이게 당시에 그 논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결론에 보면 한국의 주변국을 보면 이미 일본은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는 중국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높아진 경제 위상에 비해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영내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막연한 원화 국제화의 추진이 아니라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서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지위 및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화 국제화의 논의를 재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2012년 버전입니다. 논문의 실证분석 결과로는 우리 원화는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부분 국제화의 선결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외환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의 의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대국이 아니라도 깊고 넓은 자본시장을 싱가포르를 보건대, 홍콩을 보건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나서 위안화는 국제화가 되었죠. 2015년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위안화가 IMF SDR로 편입된 때 이어서 그 다음 후보는 한국의 원화가 가장 유력하다. 이거의 기준은 수출 규모 기준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보고서가 수출 기준으로는 다음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 편입 1순위는 한국 원화다. 그러면 다음 SDR 편입 심사가 언제냐? 내년 9월입니다. 2021년 9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CBDC 발행이 변수가 나와버린 거죠.